그리고 사실 이 11살짜리 소녀를 그런 감옥에 넣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또다시 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녀의 나이 16살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녀가 시설에 보내지고 나서 그렇게 평탄하게 지내지 않았어. 왜냐면 그녀의 나이 16살 때 자살 소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녀가 나이가 좀 차자 설비가 조금 갖추어진 형무소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녀가 진짜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1977년도에 경계가 약간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서 다른 죄수 2명이랑 탈옥을 합니다. 대단하지? 자, 그리고 그녀는 탈옥한 지 3일 만에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녀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타블로이드지에 이렇게 같이 말합니다. 탈옥을 왜 했냐는 질문에 난 그냥 내가 정상적인 것과 일반 사회에서도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녀는 내가 탈옥해서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탈옥이라는 걸 선택했던 자체가 평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자, 밑에는 그녀의 엄마와 아빠의 사진입니다. 사실 그 메리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엄마였던 베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엄마인 베티는요, 사실 외춘부였어요. 그리고 메리가 태어난 뒤에 바로 이 빌리벨이라는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사실 그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상습 절도범이었고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되게 좀 되게 이렇게 남자 참 선택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엄마랑 딸이잖아. 그래서 이 나라에서 엄마 이제 미혼모한테는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메리벨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러. 알았어? 나 삼촌이라고 불러. 약간 이렇게 시킨 거야. 아빠한테 결혼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막 딸한테 뭐 사랑을 주는 아빠도 아니었고 상습 절도범에다가 나라에서 나오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딸한테 뭐 삼촌이라고 불러라 시키던 이 남자가 면회를 가요. 딸 면회를 가. 그런데 또 딸 면회를 갔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장강도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또 체포가 됩니다. 1969년 형무소에 가면서 이제 발길이 끊어진다. 이제 잡혀갔으니까 이제 못 만나나 싶었는데, 자, 이거는 메리벨과 엄마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엄마 베티, 여기가 이제 메리벨이에요. 자, 메리의 유죄가 확정된 후에 이 엄마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메리는 사실 착한 애였다. 메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명의 피해자다 라면서 메리를 약간 희생자 이미지로 변신시켜요. 꾸미게 돼요. 그래서 타블로이드지라든지 뭐 잡지라든지 신문에서 자신의 딸이 쓴 편지를 팔아요. 그러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딸 맨날 면회 가고 만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래서 돈을 막 이렇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엄마라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미화시킨 거야. 자신의 딸을. 자, 이거는 그녀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든 뒤 출소 후의 모습입니다. 1980년 5월 22살이 된 메리는요. 12년간의 복역을 끝마치고 가석방이 돼서 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이 돼요. 그래서 그녀도 이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대학교에도 다니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지만 곧바로 다 그만두고 엄마한테 돌아가요.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그녀의 배가 조금 나와 보이죠. 이때 어떤 젊은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고 메리는 진짜 이거 어이가 없는데 그녀가 처음으로 살해했던 그 마틴 브라운이 죽은 16주기인 1984년도에 여자아이를 출산합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아이의 16주기 때 자기는 딸을 낳아요.
사실 메리벨이 낳은 딸은 엄마가 뭐 예전에 뭐 친구를 죽였고 폭력적이고 사이코패스였고 이런 과거를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성장합니다. 자, 가석방 기간이었던 1992년까지 사실은 그녀가 이제 그 보호감찰 대상이었어. 집행유예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재판소의 감독 하에 있었는데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애를 낳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허락을 받고 아이를 키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합니다. 애아빠 말고 또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마을에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사실 1998년도에 다시 한번 이 메리벨에 관련된 이런 게 언론에 막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메리벨 얼굴 신문에 나오지, 잡지에 나오지. 그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메리벨이 그 마을에 살게 해주겠어? 그래서 그녀의 정체가 알려지자 그 마을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메리벨 나가라! 추방한다! 너 같은 애랑 같이 살 수 없다! 이 살인마! 막 이러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녀와 메리벨과 메리벨의 딸이었던 14살 난 딸의 얼굴까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어쨌든 메리벨도 엄마가 됐잖아. 자기 딸의 얼굴이 알려지는 걸 원하겠어. 내가 살인자인데. 그래서 모녀가 이불 시트만 이렇게 뒤집어 쓴 채 집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사실 메리의 거주지가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자신의 딸의 사진과 이런 뭐 자기의 이렇게 만나고 있던 남자들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걸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녀는 항상 침대뽀라든지 보자기라든지 이런 걸 항상 갖고 있었대요. 왜냐면 이렇게 누가 카메라 보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도망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메리가 이제 법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뭐를 위해서? 딸의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은 미성년자 때인 18살 때까지만 자기 살인자의 뭐 가족이라든지 뭐 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기는 한대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리벨이 안 된다. 나는 내 딸이 억울하게 나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욕먹게 할 수 없다라면서 막 이렇게 법정 투쟁을 시작하면서 2003년 5월 21일에 법원에서 드디어 자신의 딸과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게 허가가 됩니다. 알았어. 네 딸이랑 너 오케이 보호해 줄게. 라면서 그 허가를 받아내요. 영원히 보장해 줄 것을. 그러니까 그녀는 죽기 전까지 이제 뭐 언론이나 신문사 이런 데서 함부로 자기 영상이나 사진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 미국도 뭐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그녀의 나이 35살 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메리벨은요 1972년과 1988년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책 The Case of 메리벨, 그리고 뭐 들리지 않는 비명, 왜 아이들은 살인을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내요. 근데 그녀가 이제 책을 낸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떤 작가를 두고 책을 냈고 자신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바탕으로 이렇게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삶을 소개한 이렇게 책이 출판되었고, 그리고 이 책에 도움을 준 대가로 5만 파운드를 받게 된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영국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더러운 범죄자가, 부자가 이렇게 큰 돈을 받고 책을 내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하지만 이 책은 불티나게 팔리게 되죠. 그래서 범죄자가 어떻게 자신의 그런 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막 법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머리를 썼지만 사실 아무런 뭐 그게 없었어요. 결국에는 메리벨은 돈을 벌게 됐고 뭐 사람들이 뭐 법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불티나게 팔리고 그녀는 점점 돈을 벌게 됐죠. 자, 기자 출신인 책의 저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렌이라는 기자. 자, 이 세렌이라는 기자가 이 재판 과정은 물론 메리벨의 굉장히 불행했던, 엄마한테 학대받았던 이런 성장 과정 등을 이 책에다가 고스란히 옮겨내요. 그러면서 메리벨이 약간 사실 불쌍한 아이다라는 거, 태어날 때부터 사악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메리벨은 사실 어릴 때 엄마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그녀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그녀가 환경 탓에 이렇게 변했다. 이런 글을 책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뉴욕타임즈 북 리뷰하는 곳에서 대체 뭐가 어떤 것들이 이 어린 여자아이를 괴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리뷰를 남겼는데 영국 언론들은 또 달랐어. 아니 책의 저자가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편이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가해자를 합리화시키면 되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나도 솔직히 맞아. 사실 나는 과정 환경이 뭐 어저께 굉장히 불우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실 그런 거를 좀 옹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런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오히려 더 좀 좋은 일에 나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뭐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그렇게 맞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사실 이거는요 메리벨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자필 편지예요. 근데 사실 이 책에는 사건 당시 뭐 메리벨이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이런 이야기들, 뭐 엄마한테 학대당했던 것들 이렇게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에 대한 원망.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이런 원망에 가득 찬 이런 편지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엄마도 어릴 때 굉장히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난 거야. 엄마 베티도. 그래서 너무 엄격한 가정에 자라서 사실 이 엄마가 수녀를 꿈꿨었대.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에 중독이 되면서 매춘부가 된 거예요. 이 엄마 베티가. 그러니까 엄마 베티도 사실 아빠의 죽음이 굉장히 그녀에게 큰 트라우마였고 그렇게 해서 나쁜 길로 빠지게 된 거지. 근데 이 메리벨이 사실 조금 진짜 불쌍하다면 불쌍한 성장 과정을 겪은 게 뭐였냐면, 이 엄마가 자기가 마약을 하고 나서 그 약 먹거나 이런 게 있을 거냐, 그걸 그냥 집안에다가 그냥 버려버린 거야. 그냥 아무데나 둔 거야, 그 마약을. 그래서 메리벨이 그게 엄마의 마약 알약인지 모르고 그걸 먹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마약을 먹으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 그래서 의식불명에 빠졌었던 일.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이상한 남자들, 매일 다른 남자들이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행동했던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자랐고, 그리고 그 남자들과 엄마가 같이 약을 먹고, 그 남자들이 엄마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이런 것들을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매춘도 실제로 봤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자랐었던 집, 그리고 실제 엄마의 인터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사진은요, 실제로 이제 그녀가 직접 살았던 집의 사진이고, 여기에는 아빠, 그리고 밑에는 엄마 베티의 영상입니다. 자, 1957년 5월 26일, 영국의 뉴캐슬 어폰 타인. 자, 매춘부였던 베티는 자신의 아이가 낳자마자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아, 그것 좀 치워줘. 자신의 딸이 나오자마자. 메리가 나오자마자 그것 좀 치워줘라고 말을 했대요. 사실 이 엄마 베티는 정말 엄마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메리벨 자신의 친딸을 죽이려고 몇 차례나 교살 시도를 했었대요. 죽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이 새아빠는 진짜 그 전과자에다가 맨날 뭐 훔치는 사람에다가 사기치고 열차 강도 사건 막 이렇게 강도 돈 뺏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사실 이 베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거의 버림받듯이 자랐는데, 4살 때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야. 4살 때부터 끊임없이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 4살이면 아이들도 이제 약간 인격이 생기면서 이제 기억력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라는 이 베티가 매춘부인데
자신이 매춘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친딸에게 남성들과 성행위를 억지로 시킵니다. 억지로 시켜요. 자신의 친딸한테. 그리고 메리벨이 살인을 시작한 10살 무렵부터 사실은 메리의 생식기가 거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망가져 있었다고 해요. 메리벨의 생식기가. 10살짜리 생식기가. 자, 메리 플로라벨. 그녀는 2살 때부터 이미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했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맨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매일 집에 드나들던 낯선 남자들, 엄마가 마약하는 것도 보고 성관계하는 것도 보고 자신에게도 성관계를 강요했어.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녀는 폭력적인 경향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4살 때부터 거짓말이 굉장히 능숙한 아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늑대 소년이라는 평판을 받았대요. 왜 늑대 이야기 알죠?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해서 거짓말 계속하는 그 늑대 소년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녀가 늑대 소녀라는 평판을 받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애기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누구 어른들한테 꾸중을 들어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애들의 목을 조르다가 야! 장난으로 목을 조르다가 장난으로라고 표현을 했다는데 그래서 어른들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도 그냥 사과도 하지 않아. 잘못했어요. 미안.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특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예요. 그래서 뭐 APD라고 불리기도 하고 특징으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야.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후회나 죄책감, 죄악감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철하고 사람들이랑 감정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져야 돼라는 그 책임감이란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전두엽의 문제나 뭐 호르몬 이상 아니면 좀 어렸을 때 학대나 약간 뭐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 주변 환경 등에 의해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약간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그 특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대부분이 뭔가 언어 능력, 그러니까 인지 능력 기능에 뭔가 장애가 있대요. 그래서 좌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처리가 우뇌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거 되게 몰랐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대체 이 엄마가 이제 자신의 딸이 이렇게 살인자가 됐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녀가 말한 것 중에 좀 진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와서 좀 통역을 해왔습니다. 저와 함께 그 엄마 베티의 인터뷰 함께 보실게요. Now, Betty, are you saying that your daughter is innocent? No, I'm not saying she's innocent. 자,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딸이 무죄라고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제 딸이 무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But something must have made her do these things. Yes, something possibly must have made her do these things. What was it about her life and her family you think that could have driven her to these things?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전 제 딸이 무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더니 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하지만 어떤 무언가가 그녀를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이 엄마가 Yes, 맞아. 뭔가 어떤 것들이 그녀가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겠지. 그래서 이 기자분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녀의 삶과 그러니까 그 메리벨의 삶과 그리고 그런 메리벨의 가족, 그러니까 당신 이 엄마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메리벨의 삶이 그 메리벨의 가족의 영향으로 그런 것들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Maybe it's the arguments between
my husband and myself might have had some inflict on her. I don't know. Have you been very despairing sometimes? And Very despairing, under a lot of strain, stress, and grief for my daughter. 자, 이제 기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서 너는 어떤 그녀의 가족이, 메리벨의 가족의 영향으로 그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했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 Maybe, 아마도, 나랑 내 남편과의 싸움,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괴로움을 주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해. 그래, 아마도 내 남편이랑 잦은 싸움, 나도 뭔가 있었을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딸한테 뭔가 그런 괴로움을 주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봐. 약간 때로 절망감이나 이런 슬픈 감정이 느끼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주 절망적이었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딸 때문에 지금 너무 슬퍼. 너무 절망적이야.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메리벨의 엄마 베티의 말을 보면 약간 조금 어눌하고 약간 뭔가 굉장히 우울한 여성이고 기운이 없고 굉장히 지쳐 보여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게 조명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코가 여기 끝부분이 좀 빨갛거든요. 그 대부분 마약을 좀 중독되신 분들이 코를 흡입하거나 할 때 코를 이렇게 되게 자주 만지는 버릇이 있으셔서 코 부분이 좀 이렇게 빨간 건데 아마 엄마도 약간 약물 중독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어눌한 말투라든지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엄마가 아마도라고 말하는 게 난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 자신의 딸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딸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시켰고 그렇게 학대를 했으면서 maybe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괴로움을 줬는지 모르겠어. 내 남편과의 다툼 막 이러는데 마치 자기 잘못은 전혀 없다는 듯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 내 잘못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2012년도에 찍힌 메리벨의 사진입니다. 자, 메리는요, 51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2009년도에 손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됐어요. 손주 역시 나라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어린 나이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고 10살의 나이에 사람을 죽였잖아. 그런데 뭔가 그녀가 소년원에 있으면서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뭔가 정신적인 치료가 정말 약발이 받은 건지 사실 한번 살인을 한 사람들은 계속 그 살인에 대한 맛을 부딪혀서 계속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그녀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살았다고 해요. 너무 정상적으로 30년이 넘는 출소 후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 그리고 피해자 마틴 브라이언의 엄마는요, 당시 데일리 메일에 사실 피해자에게는 살인자와 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해. 그러면서 메리벨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메리벨 그녀가 자신의 아기를 볼 때, 자신의 손주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한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길 바랍니다. 라면서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녀도 똑같이 엄마가 됐는데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손주를 볼 때만 자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매 순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피해자 엄마의 정말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죠. 자, 메리벨은요, 사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메리 플로라벨.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괴물은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열심히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성인이 된 메리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중요한 건 거짓말을 요령껏 잘하는 거죠.
거짓말을 요령껏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메리벨. 그리고 그녀의 나이 11살 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살인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린 모두 언젠가 어차피 다 죽을 텐데. 우리는 언젠가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뭐. 살인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어릴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메리벨이 성인이 돼서 딸을 낳고 손주까지 본 할머니가 됐을 때까지 그녀는 정말 살인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정말 평범하게 변해서 살인이 정말 나쁜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걸까요? 정말 아무도 그녀의 속을 알 수가 없으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녀가 꽤나 열심히 숨기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딸을 낳고 손주를 보게 되면서 그녀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녀의 마음속의 괴물 정말 사라진 걸까요? 자, 오늘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포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 즐겨찾기 도쿄 K장 하시면 생방송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서브 채널 K스키 채널도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